지금 미국 3대 지수 전부 다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까 볼 때는 플러스로 있었는데 후반부로 가면서 약간씩 빼먹고 가고 이제 장이 끝났네요. 예. 예, 보면 처음에 약세를 보였다가 급등했었는데 그걸 쭉 빼먹으면서 끝났습니다. 이건 다우 지수고 이게 S&P 500 지수입니다. 이제 아직 안 떴는데 이게 다우, 이게 S&P 500이네. 좀 전에 봤던 게. 그다음에 이게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 그나마 좀 잘 버텼어요. 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버틴 상황에 있고 원자재 시장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여기 보시면 유가 2%나 빠졌어요. 천연가스도 많이 빠졌고 구리 가격도 빠졌습니다. 원자재 시장이 빠지는 건 오미크론 쪽에서 좀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럽 시장도 안 좋았고 우리나라는 어제 선방했죠. 중국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빠졌습니다. 어제. 홍다 사태의 불안정성이나 이게 지금 오미크론 사태가 중국 쪽도 이제 감염자가 나오고 이러니까 그게 이제 영향을 가장 세게 미치고 있는 것 같고요. 시장은 눈치 보기를 열심히 해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섹터별로 놓고 보면 에너지도 상당히 많이 빠졌죠.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파이낸셜 쪽도 금리 인상이 예측되고 있는데도 예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도 약해요. S&P 500 지수가 다시 완전히 되돌림으로 거꾸로 돌아왔습니다. 지난번 급등 이후에 이 추세가 어느 방향인지 지금 예측하기는 좀 난망하고요. 결과적으로는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눈치 보기를 열심히 해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준에서 매파적인 행동을 분명히 했는데 그걸 행위를 한 당일날은 그것을 이미 시장에 반영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시장이 움직였지만 그 다음 날부터는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최근 나스닥 지수는 한 5% 정도밖에 안 빠졌거든요. 5.8 정도. 그런데 엔비디아는 22일 동안 지난번 저점을 찍고 오늘까지 이게 지금 아직 저점까지는 안 내려갔는데 지금 15.9 그러니까 한 16% 넘게 빠졌겠네. 엔비디아는 22일 동안 급등했던 정점에서 지금 한 16% 빠졌습니다. 애플은 상대적으로 반영을 잘 하고 있어요. 4.79 5% 빠졌거든요. 근데 테슬라는 보시면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다른 애들보다는 먼저 정점을 찍었는데 그로부터 지금 한 46일 동안 지금 24% 빠졌습니다.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한 달 보름 기간 동안. 그리고 이제 중간에 있는 게 이제 루시드하고 리비안입니다. 리비안 같은 경우는 아래로 아예 내려 꽂았고요, 오늘도. 루시드는 그나마 잘 버티고 있긴 한데 얘네들이 잘 버틸까라고 하는 생각은 지금 물음표입니다. 근데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이걸 볼까요? 핀비즈 쪽에서 나오는 데이터인데요. 좀 상대적으로 덜 빠진 애플은 지금 현재 펍배수가 30배입니다. 그런데 엔비디아의 펍배수는 현재 80배입니다. 87배. 그리고 테슬라의 펍배수는 300배입니다. 이거 잠깐 여러 가지가 아니고 딱 요거만 보여드린 이유가 난리친 주식들 중에서 선도주들 중에 하나인데 고배수에 있는 것들이 잘 못 버틴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드리려고 이걸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급등하면서 모멘텀 때문에 급등해서 그 고포가 용인됐던 주식들이 그 강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밑으로 흘러내려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 패턴이 요새 일어나고 있다. 이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주식을 대표적으로 지금 뽑아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에 나오는 데이터인데요. 미국 데이터들은 종합적으로 쭉 최근에 나왔던 걸 좀 보면 이거는 줄로 이거 하우스 그러니까 미국 주택 리얼 가격입니다. 글로벌 금리 때 고점 수준 정도까지 이미 다 올라왔고요. 이거는 제조업 캔사스 페드의 그 제조업 PMI 지수인데 제조업 서베이 심리 지수인데 이게 고점에서 좀 내려오고 있긴 한데 이게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별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 상단부에 잘 움직이고 있다. 제조업 파트는
캔사스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제 산업생산도 패턴이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신규 실업수당 채용권은 꾸준히 아래로 내려와서 고용 측면이 괜찮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물론 뭐 노동 참여율이 과거처럼 회귀하지 못한 거는 그거는 지금 단기간에 연준이 되돌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실업률하고 신규 실업수당 채용권 수는 이미 상당히 좋은 부분까지 내려왔어요. 왜냐면 주택 착공이거든요. 착공도 급등했죠. 신규 주택 허가거든요. 그러니까 주택 시장은 지금 괜찮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택 시장 가격도 안 꺾였고 허가도 다시 긍정적인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고 착공도 좋아지고 있고 제조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 부분에서 약간 내려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제조업 PMI도. 서비스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소매 판매, 리테일 세일 이거 실질 소매 판매가 있는데 이게 상승하는 강도는 약간 떨어지긴 했는데 얘가 지난번에 이제 이렇게 딱 급등한 다음에 옆으로 횡보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상황이 아니에요. 전년 동기 대비로는 괜찮은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충격을 받았고 여기 보면 이게 그 주택 시장 인덱스인데 이거 주택 공급업자들의 심리 지수거든요. 괜찮게 움직이고 있어요. 리테일 세일 최근 강도가 떨어지긴 했지만 뭐 크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니, 전체적인 거 이거는 이제 미국의 마진대 신용제 잔고는 계속 끊임없이 위로 올라가고 있고 가솔린 가격은 위로 많이 올라가서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그냥 그 눈으로 그냥 보여주는 그런 패턴이에요. 그런데 소규모 자영업자들 같은 소규모 비즈니스 사업은 이게 패턴이 계속 추세적으로 내려오고 있고 이거 머리가 안 들리고 있습니다. 안 좋다는 거죠. 저희 그 자영업자들 어려워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률은 급등해 있다. 이게 지금 현재 미국 시장, 미국의 경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주택 시장은 괜찮고 나머지 산업 전체적으로 크게 문제가 있는 건 없으며 인플레이션 압력은 강하게 작동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급등해 있다. 이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연준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장이나 이런 거, 경제적인 충격은 오미크론이나 이런 것들이 온다 하더라도 크게 충격을 받을 여건은 없다. 현재 경제 기본 베이스는 탄탄하다. 이것을 그냥 눈에 보여주는 건데 그 기본 베이스가 탄탄하다는 얘기 과정 하에 저희와 똑같이 소규모 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은 어려워하고 있다. 이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추가적으로 뭔가 이슈가 발생하거나 그런 조짐이 보이면 말씀드리려고 그 얘기까지 드리지는 않았는데 그 얘기를 잘 표현한 기사가 나와서 그냥 그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내년도 상반기에 어떤 변동성이나 이런 것들을 항상 조심해야 된다고 차트론 말씀드렸는데 시나리오는 여기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서울경제신문의 김영필 3분 월스트리트 12월 17일자입니다. 이거 궁금하시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 그냥 쭉 읽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 가장 보면 이 얘기가 먼저 나오죠. 금리는 올렸는데 인플레이션이 안 꺾이면 계속 올릴 수밖에 없다. 대체표를 축소하는 게 낫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가장 중요한 지표가 1월 달에 인플레이션율일 거예요. 1월 달에 인플레이션이 이게 안정화되는 게 아니고 머리를 또 치켜들고 올라오면 과연 연준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죠. 그러면 테이퍼링 다 끝내고 5월 달쯤에 금리를 올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3월 달에 금리하고 테이퍼링을 줄이는 걸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속도가 빨라지면 시장이 그때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금리를 안 올리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이 대체대표를 줄이는 게 낫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겁니다, 이거. 연준이 자산 매입 규모가 쭉 올라와서 2014년도 보면 이제 테이퍼링, 그러니까 매입이 끝나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실제로 추가 매입은 없었는데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만기되는 상황이 될 때만 계속 롤오버, 다시 채권을 사지 않는 형태로 시장의 유동성을 흡수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좀 더 공격적으로 들고 있는 채권을 시장에다 다시 되파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그만큼의 자금이 그 중앙은행으로 흡수되겠죠. 그래서 가장 보수적인 방법은 그냥 만기되는 채권을 그냥 다시 되사지 않는 방법이 가장 보수적으로 자산을, 그러니까 연준의 자산 규모를 줄인, 그러니까 QE를 가장 보수적으로 하는 거고, 그걸 좀 더 공격적으로 하면 들고 있는 채권을 시장에다가 매각해서 자금을 빨리 흡수하는 방법,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여기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시장의 여파가 세니까 만약에 1월 달에 인플레이션율이 높게 나오고 안 꺾이면 금리를 인상하는 건 아니고 그냥 들고 있는 채권을 뭐 예를 들면 가장 보수적이면 만기가 되는 건 다시 안 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건 아니고 300억 달러 줄이던 걸 400억 달러 늘리겠습니다. 아니면 다음 달에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유지하다가 좀 이르게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발언들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걸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판단을 해야 될 요건인데 지금 금리를 좀 빠른 속도로 매파적으로 발언했을 때 이 환호를 올리고 얘가 머리를 뜯고 올라갔으면 그런 강도를 세게 밀고 올렸으면 그러면 그 정도 강도가 나온다고 해서 얘가 또 다시 세게 밀릴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지금은 이 하루짜리 축포로 끝나고 이틀 연속 밑으로 내려왔거든요. 물론 다음 주제를 좀 더 지켜보면서 상황을 판단해야 되겠지만 강도가 그렇게 센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생각은 하게 만들죠. 그러면 그런 어떤 지금의 궤도에서 약간 흔들리는 좀 더 강해지는 궤도가 나왔을 때 주식시장이 어떻게 반응할까 이런 것들을 항상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가 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 내년 1월 중순에서 말에 그러니까 내년도 FOMC가 하반기에 아마 있을 겁니다. 1월 하반기에. 그때 실제로 뭔가 액션을 더 확인해야 되는데 이 액션이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과 관련돼서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1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지표가.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증시가 세게 내리꽂으면 결과적으로 연준은 또 뒤로 물러날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증시가 일정 부분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점에서 매수를 하고 기다리는 게 전략적으로 좋은 방법이다. 그러니까 증시가 흔들릴 때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흔들릴 때 내가 어느 시점에서 잡을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나머지 정리는 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이런 얘기도, 그러니까 금리가 실제로 여기 보시면 밀턴 프리드먼 교수의 말을 빌려서 얘기한 것처럼 손성원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금리를 인상해도 실제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1년 6개월이나 2년이 지나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심리,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뭔가 액션을 한다고 하는 심리에 영향을 주기는 하는데 문제는 이게 실질적으로 지표에 반영되는 거는 1년 6개월에서 한 2년 정도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테이퍼링 강도를 높인다 이런 얘기를 한 게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억누르거나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시차가 걸린다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지금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게 지금 서플라이 체인 문제가 해결되면서 물가 상승률이 안정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중국에서 오미크론이 꾸물꾸물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2월 달에 오미크론 그러니까 동계올림픽이 열리게 되면 이 부분인데요. 이 오미크론 중국 본토에서 뭐 확진자가 발생되고 뭐 베이징 동계올림픽이나 이런 것들이 막 터지게 되면 얘네들이 제로 코로나 하잖아요. 봉쇄나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8월 달에 중국에서 기억이 제가 안 나는데 어떤 항구 쪽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때문에 딱 차단해서 막으면서 서플라이 체인 문제들이 확산됐었거든요.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여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정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이르다. 그래서 이미 지난번에 차트를 보여드렸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잘 생각해 보면 이때가 2014년도 지나서 2015년도 이때거든요. 이거 지나고 나서 이때인데 이때 잘 보고 나면 이게 이렇게 조정받다가 살짝 조정받고 올라왔죠. 그리고 여기 정점을 찍고 여기까지 가서 세게 조정받는 요 시기가 189일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둥글게 만들고 위로 못 올라간 거죠. 189일 동안. 거의 6개월 동안 못 올라간 거고 두 번의 조정이 있었는데 그 최종 조정까지 가는 데는 거의 360일 거의 1년 걸렸어요. 우리가 두 번 조정 사이클까지 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왜냐하면 그 경제 지표들이 이때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1차 조정 정도로 끝날 것 같이 생각이 드는데 후반부에 일이 터진다면 내년도 상반기 정도에 세게 한번 터지고 나면 그 뒤에는 2차 터지는 게 일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1차가 세게 터지면 2차가 터진다 하더라도 그 저점이 뚫리진 않을 거예요.
그 두 가지를 감안해서 지금은 너무 조정국민이 짧기 때문에 좀 계속 눈치 보기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쓸데없는 얘기 몇 가지만 더 붙이겠습니다. 이건 오마이뉴스 기사고요. 12월 17일자 기사고 여기 보시면 박철현 기자께서 올리신 거거든요. 제가 계속 일본 하고 외쳐대는 정치 경제인들에 대해서 뒤통수 치는 얘기들을 하는데 이거 그거 중에 하나입니다. 겐다이 비즈니스와 도쿄 게이자 일본 이거 잠깐만 이거 일본의 뭐 학자가 이걸 얘기하신 거거든요. 여기 대장성 관료 출신의 히토 스바시 대학 명예교수로 재직 중인 경제학자인 노구치 유키오가 겐다이 비즈니스에 기고한 칼럼에서 20년 후 경제 규모에서 일본은 한국에 추월당한다 이렇게 단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읽어보면 물론 2020년 현재 일본 1인당 GDP가 146달러, 한국이 31,400달러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고 있지만 문제는 성장률인데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일본은 1인당 GDP 성장률이 1.02배였는데 한국은 2.56배였어요. 일본이 정체를 거듭하고 있을 때 한국은 급속히 성장했고 그 결과 2000년 당시 일본의 31%였던 한국 1인당 GDP가 2020년에 78%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대로 가면 수년 후에 한국은 확실히 일본을 초월할 거예요. 1인당 GDP가. 그리고 20년 후에는 일본이 1인당 GDP가 4만 달러대에 헤매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8만 달러에 가 있을 것이다 라고 거의 2배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전에 S&P였던 것 같아요. 2006년, 7년, 8년 요 시기일 겁니다 아마. 향후 30년인가 40년 뒤에 글로벌의 2위 1인당 GDP를 한국이 할 것이다 이렇게 예견했던 그런 보고서가 있긴 했었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일본 쪽에서 우리가 그 컨택에서 배워야 될 게 없어요. 실제로. 그래서 미국은 우방이고 아주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치를 잘 봐야 되겠지만 일본은 우리가 필요할 때만 컨택하면 되는 국가라고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외쳐대는 정치인들은 여러분들 좀 가리셔야 돼요. 가려서 뽑아야 됩니다. 국회의원들. 그리고 동영상 중에 두 가지 동영상 참고 이거 예전에 한번 제가 해드렸던 것 같은데 이거 예전에 KBS 다큐에 나왔던 건데요. 급증하는 일본의 빈집 경고 요거 한번 보고 싶으시면 한번 찾아서 보십시오. 일본의 빈집이 급증한다는 얘기인데 꼭 이거가 우리나라도 이렇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일단 영토가 첫째로 작고 우리나라도 빈집이 많이 생기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에 있는 노령화 인구들이 사는 그런 우리 그 농촌주택 같은 경우에는 완전 폐가나 이런 것들이 된 게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 도쿄에서 약간 벗어난 지역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인구가 굉장히 집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서울에서도 빈집이 늘어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같은 것들. 그런데 일반적인 패턴에서 일본하고 거의 동일하게 가진 않을 거지만 조심스럽게 그 변두리 집을 사는 건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기에서 좀 감안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관리가 안 되는 집들 같은 경우에도 좀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고요. 이거는 중국 관련된 건데 이거는 세계는 지금 이거 최근입니다. 11월 20일 방송이고 중국 부동산기업 면세부도 돼가지고 입주가 어렵다 뭐 이런 얘기인데 여기 보시면 그 중국의 현재 부동산 시장이 이미 현재뿐만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상당히 문제가 발생했고 그것 때문에 입주가 안 되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내용인데 결과적으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큰 경제의 흐름 자체 내에서는 영향이 없을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 경제에 전혀 영향이 없는 거냐? 그렇진 않다. 성장률에 대해서 일단 영향을 미칠 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택과 관련한 거니까 이걸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각종 기사에서 2030 패닉바잉 얘기를 하고 있죠. 주택 산 거 11억 주고 샀는데 한 달 만에 패닉바잉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게 이런 보도를 하고 있는 이런 그 매체들이 수개월 전에는 집값 계속 올라가고 정책하는데도 집값이 안 잡힌다 이렇게 쌩 난리를 치던 매체들이거든요. 그런 보도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야, 이거 잘못하면 집 못 사겠다. 이거 지금 아니면 이렇게 사람은 등 떠민 매체들이거든요. 얘가.
어떻게 보면. 근데 놀리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이게 사실 이게 제대로 된 행태를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를 얘기하는 건 좋긴 하지만 문제는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하면 위험하다라고 하는 걸 사전에 경고해야 되는 매체들이에요. 경제지들이나 이런 데는. 그런데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고 그냥 현상만 얘기한다는 것뿐이죠. 이거는 결과적으로 이 기사들을 읽는 사람 스스로가 잘 알아서 판단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얘기를 다시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는 코로나도 마찬가지 현상으로 해요. 결과적으로는 뭐 아이들한테 주사 맞는다고 주사 맞히게 한다고 난리를 친다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고 아이들이 실제로 주사를 안 맞고 코로나나 이런 쪽에 발생했다가 심각한 후유증이 남는 케이스도 존재한다. 그런 것들을 보도를 통해서 사실 영향에 대한 최종 문제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보도해야 되는데 부작용 보도나 이런 것들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피해를 다른 사람이 보게 만드는 그 기사를 보게 만드는 그런 행태를 계속하는 게 우리나라 뉴스 보도의 행태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이고 과학적인 어떤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소개함으로써 객관적인 판단을 하도록 유도하는 게 주요 주간지들의 뭐 뉴욕 타임즈니 뭐 월스트리트저널 이런 쪽에서 하는 게 주요 핵심인데 우리나라는 그런 행태의 이 기사를 쓰질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죠. 여하튼 오늘은 마지막에 그냥 제가 쓸데없는 말 몇 마디 덧붙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만 그 내용은 진심입니다. 우리나라 기사들 보실 때 그 기사들을 잘 리트머스 시험지에 거쳐서 보셔야지 그냥 보셨다가는 여러분들 스스로한테 손해를 입히는 그런 행동을 하실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은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